내가 먼저 외도했다. 셔틀콕에 묻힌 40년 완벽했던 아내의 두 얼굴 50대의 잔혹한 이혼 전쟁. 결혼은 둘만의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50대에 찾아온 외로움은 가장 믿었던 배우자에게 견운 비수가 되었다. 40년 가까이 평범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지켜온 50대 부부가 쌍방 유책이라는 잔혹한 민낯을 드러내며 이혼 소송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중년의 외로움, 소통 부재, 그리고 이기적인 복수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극적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파국을 통해 가족의 해체와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시청자들에게 결혼의 책임과 진정한 사랑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아침 7시 동이 트며 햇살이 비치는 깔끔한 아파트 거실 공기 중에 커피와 토스트 냄새가 섞여 있다. 51세 오수연은 10년도 넘게 사용한 손때 묻은 다리미로 남편 강현태의 와이셔츠 주름을 꼼꼼하게 펴고 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전문적이다. 머리는 수수하게 묶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평온과 다정함이 가득하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가족 사진과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 장식되어 있다. 40년 가까이 제 인생의 지침은 단 하나였습니다. 강현태의 아내, 민중과 수아의 엄마로 사는 것. 남편은 바깥을, 저는 안 사람 누구나 인정하는 완벽한 분업이었고 그 안에서 저는 스스로를 현모양처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완벽한 분업은 저를 그림자로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사라지고 오직 역할만이 남았죠. 현태가 거실로 나와 넥타이를 맨다. 그는 중소기업 영업부 부장으로 평판 좋고 성실한 중간 관리자다. 양복은 단정하지만 새 것은 아니다. 얼굴에는 나이보다 더 많은 피로와 무게감이 깔려 있다. 고맙다. 여보, 회사에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건 다 당신 덕분이야. 말은 고맙지만 시선은 스마트폰의 업무 메시지에 고정되어 있다. 수연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애정 표현이다. 모료, 당신이 잘해야 우리 집이 사는 거잖아요. 점심 도시락은 챙겨드렸어요. 그녀의 미소는 익숙하고 따뜻하지만 현태가 등을 돌리자 동공에 스치는 공허함이 섬뜩할 정도로 짧게 스쳐 지나간다. 6개월 전 현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 수치를 보고받은 후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한다. 지인의 추천으로 시작한 배드민턴 동호회는 처음엔 주말 아침에만 나가는 부담 없는 취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횟수가 늘고 집에 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현태는 배드민턴을 치고 나면 땀에 젖어 있지만 눈빛이 반짝이고 젊어져 보인다. 그는 핸드폰으로 동호회 모임 사진을 수연에게 보여주며 의욕 넘치게 설명한다. 여보, 오늘 정말 재밌었어. 옆 코트에 하시는 분이 정말 고수시더라. 운동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몸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당신도 한번 해볼래? 정말 좋아져요? 됐어요. 집에서 드라마나 보면서 지내는 게 더 좋아요. 당신이 재밌게 하면 그걸로 됐어. 다만 너무 무리는 하지 마세요. 여보, 요즘 너무 자주, 너무 늦게 오시잖아요.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의 눈빛에 반짝임이 돌아왔습니다. 그 반짝임이 정말 배드민턴 때문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떨쳐냈습니다. 믿어야 했으니까.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의심하는 것은 제 평생을 걸어온 길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30분 현태가 배드민턴을 치고 들어와 땀에
젖은 옷을 벗어 세탁 바구니에 던진다.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바로 샤워도 않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든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평소처럼 세탁물을 정리하다가 현태의 배드민턴 바지 주머니에서 한 개의 셔틀콕을 발견한다. 그것은 현태가 평소 쓰던 최저가 흰색 셔틀콕이 아닌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파란색 셔틀콕이었다. 이건 현태 씨가 쓰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예전에 제가 비싸다고 안 사준 그 브랜드, 그리고 색깔 왜 하필 파란색? 그는 항상 기능성만 중요하다며 색상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수연은 셔틀콕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예전에 현태가 셔틀콕 값이 아깝다고 말했던 기억, 그리고 TV에서 여성들이 선호하는 배드민턴 용품으로 이 파란색 셔틀콕이 소개되던 장면이 겹쳐 떠오른다. 그녀의 얼굴에 평온함이 서서히 사라지고 의욕과 불안이 스민다. 이 작고 하찮은 파란색 깃털은 마치 서스펜스 영화의 첫 번째 단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성벽에 난 첫 번째, 그리고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미세한 균열이었습니다. 이 깃털 하나가 제 모든 인생을 부숴버릴 수 있다는 예감에 온몸이 식었지만 동시에 궁금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연은 셔틀콕을 꼭 쥔 채 침대에 누워 코를 골고 자는 현태를 한참 동안 응시한다. 그녀의 시선에서 애정은 사라지고 하나의 사물을 관찰하는 듯한 날카로움과 차가움이 맴돈다. 다음 날 현태가 출근한 후 수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현태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있다. 그녀 앞에 현태의 개인 휴대폰이 놓여 있다. 그녀는 현태가 무심코 누른 잠금 패턴을 떠올리며 그의 생일, 아이들 생일,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조합해 입력해 본다. 몇 번의 실패 후 마침내 띠링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된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린다. 수연은 현태의 카카오톡 대화 목록을 훑는다. 은채라는 이름의 여성과의 대화창이 가장 위에 있다. 대화 내용은 업무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자기야, 오늘 경기 끝나고 우리만의 시간 가질까? 파란색 셔틀콕 고마워. 우리가 같이 고른 거니까 더욱 특별하다. 당신 때문에 매일이 기다려져 등의 메시지와 함께 팔짱을 끼고 웃는 여행 사진 같은 디자인의 커플 배드민턴 라켓 커버 사진이 쏟아진다. 대화 시작 시점은 정확히 6개월 전 현태가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한 때와 일치한다. 6개월 그 파란색 셔틀콕이 나타난 6개월 동안 그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이라는 이름의 미래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의 배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애는 듯한 차가움과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한다는 냉정함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수연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스크린샷으로 저장한다. 그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아 모든 증거를 옮기고 클라우드 저장소에도 백업한다. 모든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현태의 휴대폰을 정확히 원래 위치에 놓는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증거 수집을 마친 수연은 현태의 세탁물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서랍과 옷장을 샅샅이 뒤진다. 그녀는 현태가 아끼는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한다.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다. 그것은 결혼 전 한창 사랑하던 시절의 수연의 사진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동요가 스친다.
그때의 나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나 현태 씨는 그때의 나를 아직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 감동은 순간이었다. 그 사진은 오히려 지금의 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증명하는 아이러니한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침실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다이어리를 꺼낸다. 표지는 낡았지만 안쪽 페이지는 최근 2년간의 기록으로 가득하다. 준호 씨와의 첫 점심 약속, 현태 씨 출장 때 동창회라고 거짓말하고 준호 씨와의 부산 여행, 이혼 후 준호 씨와의 새 삶 계획 등의 글이 적혀 있다. 다이어리 사이사이에는 준호라는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사랑을 고백하는 듯한 메시지 캡처 화면이 끼워져 있다. 현태 씨가 배드민턴에 빠지기 1년 6개월 전 나는 먼저 이 무덤덤한 결혼 생활에 지쳐 버렸다. 준호 씨는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오수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줬다. 하지만 이 사실을 현태 씨가 알 리 없지. 내가 먼저 피해자 코스프레를 완벽하게 해내면 그는 영원히 나의 유책 배우자가 될 거야. 이 다이어리는 내 비장의 무기이자 동시에 영원히 묻어둘 과거가 되어야 해. 그녀는 다이어리를 태우려다 멈칫하고 더 깊숙하고 안전한 곳에 숨긴다. 며칠 동안 수연은 현태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보다 더 다정하고 온순하게 행동한다. 아침 도시락을 더 정성스럽게 챙겨주고 그의 옷차림을 더 신경 써서 맞춰준다. 오히려 현태는 수연의 다정함에 불안해하며 죄책감에 더 짓눌리는 기색을 보인다. 새벽 2시 현태가 동호회 후원회라는 핑계로 은채와의 미래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다. 현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수연은 초라한 잠옷을 입은 채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 벽에 기대어 서 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핏발이 섰으며 손에는 그 파란색 셔틀콕이 쥐어져 있다. 그 모습은 배신당한 아내의 전형적인 클리셰 그 자체였다. 수연의 눈빛은 날카롭게 현태를 관통한다. 강현태, 이게 뭐야? 이게 당신의 운동이야? 6개월 동안 나를, 우리 가정을 속이고 다닌 거야? 현태는 순간적으로 얼어붙고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다. 수연아, 그건 어떻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실수였어. 그냥 일시적인 흥미였어. 수연은 절규하는 연기를 한다. 실수? 당신의 모든 거짓말이, 밤늦게까지의 외출이, 나를 무시하는 모든 행동이 실수였어? 나는 40년 동안 당신의 그림자로 살았어. 그런데 당신은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 당장 이혼하자고. 현태는 할 말을 잃고 주저앉는다. 수연은 그의 반응을 차갑게 응시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하고 닫는다. 현태는 현관에 주저앉아 후회하는 모습이지만 수연의 방 안에서는 그녀의 얼굴에 냉정한 계산이 스쳐 지나간다. 고급스러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수연은 소박한 옷차림, 마치 잠을 못 잔 듯 초췌한 얼굴로 변호사 앞에 앉아 있다. 그녀는 USB를 건네며 현태의 외도 증거를 보여준다. 오수연 씨,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메시지, 사진, 그리고 물증인 셔틀콕까지. 법원에서 강현태 씨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재산보다도 40년 동안 제가 희생해 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질긴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변호사 앞에서의 나는 완벽한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전쟁터 같았죠. 6개월짜리 현태 씨의 외도와 2년짜리 나의 외도를 철저히 분리해야 했습니다. 내가 먼저 법적 공격을 개시해 그를 유책 배우자로 확정지어야 내 비밀은 영원히 묻힐 수 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고 전쟁에서는 선제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장을 받아든 현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진다. 그는 소송장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는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재산분할 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눈을 찌른다. 그는 죄책감과 동시에 수연이 보여준 그 완벽한 피해자의 모습과 지난 몇 년간 느껴왔던 그녀의 무관심과 미묘한 거리감이 오버랩된다. 수연이가 이렇게까지 무자비하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칼같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지?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현태는 수연의 지난 2년간의 행적을 머릿속으로 되짚어본다. 동창회는 너무 자주 있었고 봉사 활동은 그녀의 성격과는 잘 맞지 않았다. 때로는 그녀의 핸드폰에서 본 적 없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 같았고 가끔은 이유 없는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보였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미세한 기억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불길한 퍼즐 조각으로 다가온다. 그녀의 외로움. 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외로웠기에 배드민턴을 핑계로 은채를 만났지만 그녀 역시 나보다 더 오래전부터 더 치밀하게 자신만의 해방구를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현태는 이혼 소송에 대비해 자신의 재산 목록과 증거 자료를 찾으려고 집안 서랍을 뒤진다. 수연의 책상 서랍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여행 가이드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수연이 태우려다가 차마 못하고 다시 숨겼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한다. 이건 수연이의 옛 다이어리. 처음 몇 페이지는 오래된 일기지만 중간부터 최근 2년간의 기록이 시작된다. 준호와의 첫 만남. 너무 편안했다. 현태 몰래 부산으로 짧은 여행, 마치 신혼여행 같았다. 이혼 후엔 준호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고 싶다. 현태는 전혀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랑을 하고 있을 줄은. 등에 글이 빼곡히 적혀 있다. 다이어리에서 준호와의 다정한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현태는 충격으로 다이어리를 떨어뜨릴 뻔한다.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떨린다. 2년? 나보다 1년 6개월 먼저. 그 동창회와 봉사활동이라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는 그녀의 치밀한 계획의 일환이었던 거야? 현태는 분노로 다이어리를 찢어버리려 손을 뻗지만 순간 멈춘다. 그는 이 다이어리가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유일한 반격 수단임을 직감한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다이어리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고 원본은 제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숨긴다. 그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법원 조정실 무거운 공기 속에 양측 변호사와 수연, 현태가 마주 앉아 있다. 수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여전히 피해자로서의 연기를 유지하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고 있다. 수연 측 김 변호사가 먼저 나선다. 조정위원님, 원고 강현태 씨의 지속적이고 명백한 부정행위는 피고 오수연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있어 피고에게 유리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태가 손사래를 치며
강하게 말을 끊는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현태에게로 쏠린다. 현태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다이어리 사진들을 조정위원과 수연 측 변호사에게 보여준다. 그리고는 그 증거 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한다. 오수연 씨, 이게 뭐야? 설명해봐. 당신이 나보다 1년 6개월 먼저 이 준호라는 남자와 놀아났잖아. 당신이 나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가려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야? 당신의 그 두 얼굴에 내가 놀아난 거라고. 수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핏기를 잃는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현태를 바라보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녀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폭로. 이후 수연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입덧으로 병원에 실려간다. 병실 밖에서는 준호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다. 수연이 깨어나자 의사가 검사 결과를 알리러 온다. 오수연 씨, 축하합니다. 임신 12주 차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임신? 이럴 순 없어.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 아이까지. 나는 준호 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이 아이는 내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폭탄이었습니다. 수연은 준호에게 전화를 건다. 준호 씨, 나 임신했어. 12주쯤 됐대. 임신? 갑자기? 걱정 마. 수연 씨, 내가 책임질게. 당신과 아이 둘 다. 그러니까 이혼은 빨리 해결해. 알겠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부담감이 섞여 있다. 수연은 벽을 보며 멍하니 안도감보다는 더 큰 불안감에 사로잡힌다. 두 번째, 재판에 아들 민준과 딸 수아가 방청석에 앉아 있다. 두 자녀의 얼굴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하다. 재판장님, 피고 오수연 씨는 본 소송 계속 중에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혼인 생활의 기본인 정조 의무에 대한 심각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원고 강현태 씨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모욕입니다. 이 아이는 원고의 혈육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방청석에서 우웅하는 소리가 난다. 수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하다. 현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와 굴욕감에 목소리가 갈라진다.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내가 바람을 폈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어떻게 내 아내로서, 내 아이들의 엄마로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아들 민준이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엄마를 바라보는 눈에 실망과 분노가 가득하다. 엄마, 엄마가 어떻게.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어. 민준은 법정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다. 수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의 소매를 잡는다. 아빠, 우리 집 이제 정말 무너지는 거야? 엄마는 우리보다 그 아이가 더 중요한 거야? 수아의 얼굴에는 엄마에 대한 실망, 아빠에 대한 연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술집에서 아들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을 8개 늘어놓고 있다. 그는 이미 많이 취해 눈이 흐리멍덩하다. 가족이 다 뭐야, 다 가짜였어. 그 다정한 엄마의 미소도 아빠의 무뚝뚝한 성실함도 다 거짓말이었어. 나는 24년 동안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았던 거야. 야, 침착해. 그래도 내 부모님이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부모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엄마는 뱃속에 다른 남자의 애를 갖고 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정작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어. 나는
나는 이제 그 집에서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어. 고아나 다름없지. 현태가 술집에 찾아와 완전히 취한 민준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온다. 현태의 걸음걸이도 비틀거린다. 아파트 거실에서 현태가 민준에게 소리친다. 민준아, 정신 차려. 내 아빠는 지금 내 엄마 때문에 이 꼴이 됐어. 너는 아빠 편을 들어야지.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 내가 있어야 아빠가 버틸 수 있어. 아빠 편? 아빠는 지금 제게 편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도 똑같이 바람을 피셨잖아요. 엄마만 나쁜 것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아빠의 복수 도구가 되기 싫어요. 민준의 냉정한 일침에 현태는 할 말을 잃고 그만 주저앉고 만다. 그는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아버지로 존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려 했음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는다. 아이들은 거울입니다. 내가 그들의 어머니에게 행한 배신과 지금 내가 보여주는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아들에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내 편에 서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수아가 몰래 수연을 만난다. 수연의 배는 이미 많이 불러있다. 둘 사이의 공기는 어색하고 무겁다. 엄마,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우리 가족을, 나와 오빠를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아빠는 엄마를 원망만 하고 오빠는 집에 안 들어와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의 죄가 아니야. 사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흘러온 거야. 너희가 나를 버릴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어. 수아는 작은 봉투를 건넨다. 엄마, 이거 제가 알바해서 모은 거라서 많지는 않지만 아기 옷이라도 사세요.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밖에서 현태가 이 장면을 목격한다. 그의 얼굴이 확 붉어지며 분노로 일그러진다. 현태는 카페로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른다. 수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내 학비, 생활비를 줬지? 그 돈으로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한 이 여자한테 돈을 주는 거야? 너는 대체 누구 편이야? 아빠, 저한테는 엄마는 여전히 엄마예요. 아빠도 똑같이 바람 피우셨으면서 왜 저한테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우리 가족이 그리울 뿐이라고요. 수아는 울며 뛰쳐나가고 수연과 현태는 서로를 증오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재판부는 쌍방 유책 배우자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난항을 겪는다. 재판장님, 피고 오수연 씨의 선행 외도 2년과 소송 계속 중 임신이라는 중대한 유책 행위는 원고 강현태 씨의 6개월간의 외도와는 그 죄질의 경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따라서 재산 분할 비율을 6대4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재판장님, 피고 오수연 씨는 40년간의 혼인 생활 동안 가정주부로서 현모양처의 의무를 다하며 자녀 양육과 남편의 사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는 재산 증식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지대한 기여입니다. 유책 사유의 경중을 떠나 민법상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근거하여 5대5가 가장 타당합니다. 게다가 피고는 홀로 태어날 아이를 양육해야 할 중압감을 안고 있습니다. 내가 피와 땀으로 모은 재산인데 왜 내가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지? 그녀는 2년을 외도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임신했어. 이혼이라는 전쟁은 서로의 상처를 돈으로 셈하는 잔혹한 산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태가 바에서 술을 마시며 은채에게 전화를 건다. 은채 씨 이혼 소송이 점점 더 꼬여만 가. 위자료,
재산 분할 다. 복잡해. 내 상황이 정말 좋지 않아. 오빠, 저도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오빠 때문에 회사에 소문이 다 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제 와서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오빠도 저랑 만나면서 가정을 유지하려 했던 거잖아요. 우리 같은 처지 아니에요? 현태는 전화를 끊은 후 홀로 술잔을 들이킨다. 은채는 나에게 사랑이 아닌 도피처를 제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돈과 안정을 바랐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짊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수연이 집에서 준호와 통화한다. 준호 씨, 변호사 말이 쌍방. 유책이라 재산 분할은 5대로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대요. 오히려 제가 현태 씨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에이,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빨리 이혼하는 거야. 당신이 재산의 절반을 가져오면 우리 그 돈으로 우리 새 삶을 시작하면 되지. 아이는 당신이 잘 키우면 되고. 이혼 조정이 끝난 후 현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종 결과문을 받아든다. 결국 5대5. 제가 평생을 걸어 모은 인생의 절반을 떼어줘야 하는군요. 제가 얻은 건 뭘까요? 재산의 절반? 아니면 아이들의 미움과 증오? 강현태 씨, 이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오수연 씨의 선행 외도 증거가 없었다면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5대5. 나는 자유와 새로운 삶을 얻으려 했지만 정작 잃은 것은 너무나 컸습니다. 인생의 절반,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과 존경. 내게 필요했던 것은 행복이라는 착각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재산의 절반 대신 가족 해체와 영원한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얻었습니다. 수연이 현태의 상간녀 은채를 상대로, 현태가 수연의 상간남 준호를 상대로 각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 이는 서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기 위한 복수전의 일환이었다. 복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나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녀 역시 나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기 위해 상간녀 소송을 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파헤치고 서로를 파멸시키는 것에 중독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채와 준호가 각각 현태와 수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한다. 은채는 울먹입니다. 오빠, 제발 좀 그만해요. 저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이 소문 때문에 이제 제 인생까지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수연 씨, 나도 이혼 문제로 골치 아파. 당신 일 때문에 내 인생까지 휘말리게 생겼어. 소송 좀 취하해. 제발. 이미 늦었어. 당신이 내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를 때까지 끝까지 갈 거야. 두 사람은 상대방의 고통 소식을 듣고 잠시나마 만족감을 느끼지만 이내 자신들의 모습이 추해지고 공허함만이 남는 것을 느낀다. 현태의 변호사가 나선다. 강현태 씨, 결정적이에요. 민준 씨와 수아 씨를 증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엄마의 선행 외도와 무책임한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증언해야만 재판장님께 오수연 씨의 진짜 얼굴을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법정이라는 지옥에 세운다고? 그건 너무하지 않나? 유리한 판결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현태가 민준과 수아를 불러 앉혀놓고 법정 증언을 부탁한다. 민준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아빠, 저는 못하겠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맞지만 아빠도 똑같이 잘못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재판에 휘말려들고 싶지 않아요. 수아도 울먹인다. 저도 싫어요. 법정에서 엄마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 저는 못해요.
자녀들의 거절에 현태는 크게 상처받는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에 외로움을 느낀다. 세 번째, 조정기일 나이 지긋한 판사가 현태와 수연을 엄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두 분 다 유책 배우자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에게 한 행동들이 과연 부끄럽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들을 재판의 도구로 삼으려는 모습은 지양해야 할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두 분의 이혼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의 인생은 아직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파괴하려 들지 마십시오. 상처를 건드리고 증오를 부추기는 이 복수극은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그 상처의 대가는 결국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판사의 질책에 현태와 수연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인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복수심이 결국 가장 소중한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절감한다. 그들의 얼굴에 후회의 빛이 스친다. 모태랍 현태와 은채가 나란히 서 있다. 현태의 얼굴은 공허하다. 은채 씨, 우리 이제 그만하자. 결혼 같은 건 포기해야겠어. 내게 남은 것도 없고 아이들도 아이들을 다시 얻기엔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빠, 우린 그냥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는 거잖아요. 결혼? 저도 부담스러워요. 우린 서로 자유로운 관계인 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녀는 나를 새로운 사랑이 아닌 잠깐의 유의로 봤습니다. 나는 가정을 버리고 명예를 잃고 결국 섹스 파트너만 남은 외로운 50대 남자가 되었습니다. 현태는 은채에게서 등을 돌리고 터덜터덜 걸어간다. 그의 뒷모습은 한때 성공한 기업의 부장이었던 그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무기력해 보인다. 준호의 작은 아파트. 수연이 갓난아이를 재우고 준호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맥주를 마신다. 준호 씨, 우리 이제 아이도 생겼으니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서류상으로라도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해. 아, 그런 거 왜 이제 와서?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 편한데 나는 결혼 같은 건 정말 싫어해. 복잡해져.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럼 나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우라는 거야? 나는 미혼모가 되라는 거야? 수연의 눈에 충격과 절망이 스친다. 나는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겠다던 그 남자는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너무나 가볍게 도망쳤습니다. 내가 꿈꾸던 새로운 삶은 기대야 할 곳 하나 없는 불안한 동거와 홀로서기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현태 씨라는 지옥에서 벗어나려다 더 깊고 추악한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부모의 이혼이 결정된 후 독립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다. 아빠, 저는 이제 엄마도 아빠도 없이 살 거예요. 아빠도 아빠 인생 사세요. 엄마, 저도 오빠 따라 나갈 거예요. 엄마의 새 삶을 응원하지만 저는 이 가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현태는 텅 빈 집에서, 수연은 갓난아이와 무관심한 준호 사이에서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수하려다 결국 가장 소중한 자녀들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고독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빠에게서 독립해 작은 월세방에 산다. 현태가 찾아와 민준을 만류한다. 민준아, 아빠는 너밖에 없어. 내 동생한테도 부끄러운 아빠지만 넌 내 아들이잖아. 다시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아빠는 은채 씨랑 행복하세요. 저한테는 더 이상 아빠의 삶을 책임지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아빠의 복수 도구가 아니에요. 현태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통곡한다.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을 지우려 했던 자신을 후회한다. 내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던 건 그가 없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서였습니다.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아가 현태 몰래 수연을 만나 아기용품을 전한다. 수연은 수아에게 현태의 근황을 집요하게 묻는다. 내 아빠 그 여자랑 아직 만나니? 나 없이 행복해? 그 여자가 너희에게 잘해주니? 엄마 저 좀 그만 힘들게 하세요. 저는 아빠 편도 엄마 편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그리울 뿐이에요. 수아가 집으로 돌아와 현태에게 거짓말을 한다. 현태는 수아가 엄마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아에게 진실을 묻지 못한다. 부모는 서로를 증오했지만 그 증오의 불똥은 언제나 우리에게 튀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철천지 원수, 관계를 이어주는 가엾은 줄이었습니다. 효도는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수아가 우연히 길에서 수연과 준호 그리고 갓난아이를 만난다. 아이는 수연을 쏙 빼닮았다. 내 엄마의 외도로 태어난 내 이복동생. 나는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할까? 사랑해야 할까? 수아가 현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현태는 잠시 충격에 빠지지만 이내 냉정해진다. 신경 쓰지 마. 그 아이는 너희와 아무 상관없어. 너희 엄마의 새로운 시작일 뿐이야. 나는 그녀의 외도와 아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나와 내 아이들에게 영원한 증오의 그림자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수는 결국 자녀들에게 이복동생이라는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민준과 수아가 몰래 만나 대화한다. 둘은 부모의 이야기를 극도로 피한다. 아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마. 나는 아빠가 나한테 의지하는 게 숨이 막혀. 나도 엄마의 새 삶을 축복해줄 여유가 없어.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자녀들은 부모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유일한 보호막으로 삼는다. 그들의 침묵은 부모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선 체념이다. 부모의 이혼은 우리에게 자유가 아닌 침묵의 의무를 지워주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불행을 묵인하며 우리만의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이혼 후 재산 분할된 아파트 중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빠, 저 독립해야 하잖아요. 엄마도 자기 모 챙겼는데 아빠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예요? 아빠의 외도로 시작된 일이잖아요. 현태는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상처받는다. 아들은 나를 사랑해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산을 얻기 위해 곁에 있으려 했던 건 아닐까? 자녀들마저 나를 돈으로만 대하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수아 역시 수연에게 아이 양육비를 은근히 요구한다. 수연은 죄책감 때문에 수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준과 수아가 카페에서 대화한다. 엄마는 외로움 때문에 외도했고 아빠는 복수심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줬어. 둘 다 이기적이었던 거지. 맞아. 엄마 아빠는 서로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부부라는 가면을 사랑했던 것 같아. 그 가면이 벗겨지자마자 서로를 물어뜯은 거고, 민준과 수아는 부모의 이혼을 통해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극도의 냉소주의를 갖게 된다. 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우리는 부모의 파멸을 통해 사랑이 아닌 결혼의 잔혹함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실패는 우리에게 가장 혹독한 유산이었습니다. 5년 후 현태는 혼자 공원에서 쓸쓸하게 산책하고 있다. 은채와는 관계가 끊어진 지 오래다.
그는 배드민턴 채를 들고 있지만 혼자 벽에 셔틀콕을 치는 연습만 한다. 혼자 하는 배드민턴 5년 전 내가 외도라는 이름으로 도피했던 그 배드민턴이 이제는 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벗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잃었고 자녀들과도 멀어졌고 심지어 상간녀까지 잃었습니다. 현태는 낡은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이며 5년 전 행복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수연이 5살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공원에 나타난다. 그녀의 수수한 외모는 그대로지만 깊은 외로움과 고단함이 묻어난다. 준호는 아이의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준호 씨는 1년 전 떠났습니다. 나는 홀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외로움을 달래려 시작했던 관계는 결국 나에게 미혼모라는 책임감만 남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선택이었기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라고 묻자 수연은 씁쓸하게 웃으며 바빠서 못 와라고 대답한다. 현태가 산책하다가 수연과 아이에게 다가선다. 오랜만이네요. 강현태 씨, 당신도 여전하네. 현태가 수연의 아이를 잠시 바라본다.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현태를 쳐다본다. 현태는 쓴웃음을 짓는다. 애들은 잘 지내지? 민준이는 이제 아빠도 잘 안 봐. 수아는 가끔 와요. 하지만 이젠 저희 인생에서 우리 둘은 방해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 둘 다 50대에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아 서로에게 소홀했던 벌을 받고 있는 거겠지. 맞아요. 그때 우리 둘이 서로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줬다면 어쩌면. 현태는 고개를 숙이고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선다. 둘의 뒷모습이 멀어지면서 그들이 남긴 파멸과 후회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온다. 네, 50대 부부 강현태 씨와 오수연 씨의 잔혹한 이혼 전쟁. 두 얼굴의 사모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후에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외도는 결국 새로운 행복이 아닌 더 깊은 외로움만을 가져다 준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새로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배우자와의 대화와 연민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연민을 잃지 마십시오. 자녀의 상처는 부모의 이기심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불행은 자녀에게 침묵의 유산이 되어 대물림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혹시 외로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아주고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고맙소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거의 후회를 딛고 남은 삶을 진정한 화해와 감사로 채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과 경험, 공유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